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어린 민호는 고모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 이 집엔 네 자리는 없어. 당장 나가. 박영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폭풍보다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얼어붙어가는 순간 문은 무자비하게 닫혀버렸습니다. 민호는 울부짖었지만 눈발 속에서는 그 울음조차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상처는 평생의 증오로 변했고 복수의 불꽃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오고 여러분의 하루에 복과 행운이 가득 피어날 겁니다. 강남의 밤은 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물들이고 고층 빌딩마다 번쩍이는 조명은 어둠을 몰아내며 또 하나의 도시를 그려내고 있었죠. 그 중심부 가장 높은 건물의 꼭대기층, 유리벽 너머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사무실에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정제된 맞춤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여유 있는 미소. 언론이 그를 두고 천억 자산가, 글로벌 기업의 회장, 냉철한 승부사라 치켜세우는 이유가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끝으로 차가운 유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현란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나지막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처럼 또 버려지면 어떡하지?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민호 자신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세상은 민호를 두려워했고 존경했지만 민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뿌리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10살의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얇은 외투 하나 걸친 민호는 집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고모 박영란의 싸늘한 눈빛은 눈보라보다 차가웠습니다. 눈 위에서 울부짖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두드리던 작은 주먹이 얼어붙어 감각을 잃어가던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날의 차가운 바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의 뼛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후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약속처럼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강해져서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되갚겠다고. 그 다짐은 시간이 흐르며 그의 삶을 지탱하는 불꽃이 되었고 결국 지금의 제국을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동시에 민호를 갉아먹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계약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 계획, 언론 발표용 자료까지. 그 모든 종이는 민호가 이룬 성공의 증거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심히 서류를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문득 자신이 왜 이토록 악착같이 달려왔는지 그 답이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고모 박영란. 바로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민호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창밖의 눈발은 그 다짐마저 흔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여전히 버려진 아이의 그림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민호는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다 한들 나는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순간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서진아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여전히 창밖을 향했습니다. 알았어. 그만 들어가도 돼. 진아는 잠시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무척 피곤해 보이십니다. 괜찮으신 거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진아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창밖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는 언제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요. 민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거센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성사 소식, 언론의 칭찬, 정치권의 관심까지 모든 이들이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허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넘기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스키의 쓰라린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 쓰라림은 오히려 마음속 허무와 닮아 있었습니다. 진아가 조용히 퇴장한 뒤 민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도시의 소음은 유리창을 뚫고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내면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그를 지켜주는 듯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먹던 허기진 식사, 밤마다 이불 속에서 참아야 했던 울음, 그리고 언제나 가슴 속에 자리했던 질문. 나는 왜 버려졌을까? 그 물음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이 그를 성공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불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진정으로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차갑고 계산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남자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10살의 소년이었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대답 없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화려한 제국을 세웠지만 그 제국의 주인은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절망, 버려졌다는 상처가 그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돈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호의 가슴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민호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 속은 불길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불꽃은 언제나 그를 지탱했지만 오늘따라 그 불꽃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국을 세웠지만 공허한 내면은 감춰지지 않았고 여전히 10살의 소녀는 가슴 속에서 대답 없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이는 비서 서진아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보고를 마친 뒤였지만 진아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진아는 낮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란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재산 대부분은 이미 정리된 상태라는군요. 순간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무너지는군.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린 시절 눈보라 속에 자신을 버렸던 여인, 피눈물로 세월을 태워온 복수의 대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아는 그 미소 속에서도 깊은 갈등을 읽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단순히 복수의 성취에서 비롯된 쾌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과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언론은 민호의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경제지를 비롯한 각종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박영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큰손, 사채 빚더미 위에 쓰러지다, 재력가 박영란, 가문의 명예 추락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화면 속 박영란은 한때의 화려함이 사라진 채 초췌한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미소를 띠며 기자들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아이 우리 집안 피가 아니야. 그 말은 폭탄처럼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는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박영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만 품어온 복수가 단순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 논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굳어 있었지만 속은 요동쳤습니다. 집안 피가 아니라고? 그동안 버림받은 아이로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가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확신. 그런데 그 모든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의 근거, 분노의 뿌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란 씨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 거짓을 꾸며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의 말은 단순한 거짓보다 더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밤새 술잔을 비웠습니다. 쓰라린 위스키 맛이 목을 태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짜 그 집안의 피가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복수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증오의 불꽃이 허상 위에 타올라왔던 것이라면 그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민호는 결심한 듯 박영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고급 요양병원 한 구석, 빚쟁이들을 피하느라 몰래 숨어든 그녀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서자 박영란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보러 온 거냐? 1,000억을 가졌다고 해도 넌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차갑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이가 누군지 기억합니까? 박영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성공했든 말든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버려진 거다. 민호의 귓가에는 그 말이 쏟아지는 눈발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불꽃이 기초하고 있던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집안의 피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지?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올린 복수의 탑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 그리고 버려졌다는 상처보다 더 깊은 공허가 몰려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단순히 박영란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사무실은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각종 회의와 보고가 빽빽하게 이어졌고 밤이 되면 홀로 남아 서류를 뒤적이거나 창밖을 응시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일정으로 몸을 묶어둔다 해도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문장이 떠다녔습니다. 그 아이 우리 집안 피가 아니야. 박영란이 언론 앞에서 내뱉은 그 한마디는 민호의 내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눈보라 속에 내던져졌던 상처는 이미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복수라는 불꽃으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노의 뿌리가 부정당하는 순간 민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밤 술잔을 들었습니다. 위스키 특유의 쓰라린 향이 목을 태웠지만 그 불편한 쓰라림이 오히려 지금의 혼란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진짜 피가 아니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거지? 그의 눈에는 두 개의 세계가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는 천억 자산가, 글로벌 기업의 회장으로서의 현재. 다른 하나는 10살의 소년, 눈보라 속에서 문을 두드리던 과거의 자신. 두 모습이 충돌하며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자 결국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고. 박영란이 거짓을 말했든 진실을 흘렸든 직접 마주 서지 않고는 결코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 서진아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을 만나겠다. 당장 준비해. 진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언론이 매일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녀는 몰락했지만 여전히 교묘합니다. 어떤 말로든 회장님을 더 흔들려 할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한다 해서 진실이 사라지진 않아. 내 정체가 흔들린 이상 확인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날 밤 민호는 단 한 명의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박영란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강남 외곽에 자리한 낡은 저택. 한때는 화려한 파티와 재벌가의 모임으로 떠들썩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세월과 몰락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슨 대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깨진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 그곳은 이미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폐허였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곰팡이와 습기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박영란은 여전히 화려한 옷을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보석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왔구나, 민호. 박영란은 오히려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오래된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곧장 다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이가 누군지 기억합니까? 박영란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그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성공했든 말든 넌 우리 집안 피가 아니야. 그래서 버려진 거다. 그 말은 칼날처럼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날이 있었기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존재를 부정하나? 박영란은 소파에 기대 앉아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이 내 삶을 증명해 줄 거라 생각했느냐? 피는 속일 수 없다. 넌 결국 우리 집안에 얹혀 살다 버려진 이방인일 뿐이다. 민호는 순간 호흡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복수의 근거를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유, 존재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복수가 허상이었다면 그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박영란은 그의 침묵을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넌 우리 가문의 일원이 아니야. 그 사실만은 바꿀 수 없다. 민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바깥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먹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의 10살 소년이 다시 그의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미 그의 출생 논란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천억 회장의 충격 출생 비밀, 혈통 논란에 휩싸인 재벌 2세라는 제목이 포털과 방송을 가득 채웠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출렁였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불빛은 이제 비웃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은 허상일 뿐 진실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집안의 피가 아니라면 복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지? 진아는 그런 민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보고서를 건네거나 밤새 사무실에 남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과거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려움 때문에 민호를 배신했던 순간 그 죄책감이 그녀를 평생 올가매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혈통조차 부정당하는 절망, 그리고 복수의 뿌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복수를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싸움은 복수와 증오를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민호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끝에서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났지만 민호의 내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한가운데서 그는 진실을 향한 새로운 결심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단순히 고모와의 대립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사무실은 요 며칠 사이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커다란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민호의 눈에 비웃음처럼만 보였습니다. 박영란이 기자들 앞에서 내뱉은 그 아이는 우리 집안 피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이제 언론과 세상을 통해 수없이 갈려나와 민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천억 자산가, 진짜 주인 맞나? 출생 논란 휘말린 글로벌 기업 회장 같은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일부 방송은 민호의 고아원 시절을 다시 끄집어내며 기업 제국이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내세웠습니다. 패널로 나온 사회학자는 사람들은 혈통에 집착한다. 설령 능력이 뛰어나도 정통성이 흔들리면 흔히 권력은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든 방송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원진을 불러 모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란의 재산 내역을 전부 추적하라.
국내외 계좌, 비자금, 세금 탈루 흔적까지 한치도 빠짐없이 파헤쳐서 법정에 세워라. 법무팀과 회계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영란은 수십 년 동안 가문의 비자금을 빼돌려 사치와 쾌락을 누려왔습니다.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해외 원정 도박 기록, 사채업자들과의 불법 거래 장부. 그것은 그녀가 조카를 눈보라 속에 내쫓은 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서류 더미를 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탐욕으로 쌓아온 성을 무너뜨릴 차례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박영란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자 오히려 민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기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이번 법적 조치가 사적인 복수에서 비롯된 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혈통 논란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기업 승계 자체가 정당한 겁니까? 재벌가의 사적 복수국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민호는 그 앞에서 차갑게 굳은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언론에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돼 기사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묵묵부답, 회장의 불안한 눈빛, 출생 논란 앞 침묵으로 일관. 그날 밤 사무실로 들어온 서진아의 손에는 여론을 정리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진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아원 시절 이야기입니다. 민호의 시선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고아원 시절? 진아는 두 손을 모으며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흘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진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나, 내가 날 배신했다고? 진아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자 살아남고 싶다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만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회장님이 선생님께 불려가 벌을 받으셨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장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그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내 곁에서 무슨 얼굴로 날 지켜본 거지? 복수의 칼끝을 향하던 그날, 이미 내 옆에 내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건가? 진아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회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버틴 이유는 그때의 잘못을 평생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끝까지 회장님 곁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온 삶.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는 이미 오래전 그를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문가로 걸어가 유리창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복수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고모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인가? 한편 박영란은 여전히 언론 앞에서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집안 피가 아니에요. 저런 아이가 우리 재산을 탐내는 건 그저 욕망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다시 기사가 되어 세상에 퍼졌습니다.
민호의 존재를 끊임없이 흔드는 독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호는 홀로 남아 도시를 바라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흔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겠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끝에서 반드시 드러내겠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이제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혼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착이 섞인 불꽃이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법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정 바깥에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출입문 앞에서는 방송국 마이크와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회장, 혈통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재판, 가문의 비자금 실체 드러납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는 눈을 찌를 정도로 번쩍였습니다. 민호는 굳은 얼굴로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은 정장 위로 단단히 여민 넥타이, 흔들림 없는 눈빛.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다면 그 눈빛 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박영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초췌한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검찰 측은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오간 계좌 추적 자료, 해외 원정 도박 영수증, 사채업자들의 증언 녹취. 방청석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펜 끝은 쉴 새 없이 종이를 긁어댔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민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히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 품어온 복수의 불꽃이 법 앞에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민호가 예상했던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영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려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청석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속고 있습니다. 강민호 그 아이는 제 조카가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장성호 씨입니다. 모두가 존경한다는 그 사람, 사실은 제 조카의 친부입니다. 순간 법정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놀란 비명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번개처럼 쏟아졌고 장성호 친부 의혹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판사는 방망이를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에 박힌 이름 장성호. 그 이름은 그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해준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고아원 시절 자신을 알아보고 발탁해 기업의 길로 인도해준 인물, 존경과 신뢰의 상징. 그런데 그가 친부라니. 민호의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새하얘졌습니다. 박영란은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피 한 방울도 우리 집안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둔 것도 가문에 얹혀 살게 한 것도 다 동정심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재산을 탐낸다니 참 가소롭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웃음과 비난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현실을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쟁은 법정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는 일제히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멘토 장성호, 충격의 친부 의혹, 천억 자산가의 출생 스캔들. 방송국은 긴급 토론을 열었고 패널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혈통의 진위 여부가 기업 운영과 무슨 상관입니까? 능력이 있으면 된 거죠. 아니죠. 대기업 회장의 정통성이 흔들리면 시장은 무너집니다. 이미 주가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널들의 목소리는 격렬했지만 대중은 이미 박영란의 발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임원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무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하루 만에 18%나 폭락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생각되지만 언론의 프레임이 너무 강력합니다. 증거로 반박하지 않는 이상 불리합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방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임원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였던 거지? 그날 밤 민호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술잔이 나뒹굴었고 바닥에는 벗겨진 구두와 구겨진 셔츠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흐릿한 시선으로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는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불빛은 민호를 조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올려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쓰라린 맛이 목을 태웠지만 그 쓰라림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술잔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누구였던 거지 복수조차 할 자격이 없는 건가. 존경하던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니.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버려졌던 순간, 고아원에서 홀로 울던 밤, 장성호가 손을 내밀며 말해주던 목소리. 민호야, 넌 해낼 수 있다. 넌 누구보다 강하다. 그 말은 언제나 그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물음이 울렸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나? 아니면 남의 자식이었나? 복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배신, 혼란,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불꽃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강민호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송이는 쉴 새 없이 떨어졌고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고모의 법정 발언 이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민호를 조여왔습니다. 장성호 친부설은 이미 모든 언론의 메인 기사로 떠올랐고 증권가는 요동쳤으며 회사 임직원들조차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든 파장을 묵묵히 견디려 했지만 견디는 방식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치우지 못한 술병이 줄지어 있었고 손끝은 늘 가볍게 떨렸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속은 깊은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고모의 조카였던 건가? 장성호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떠도는 고아였던 건가? 그의 중얼거림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온 사람은 최덕수, 민호의 고모부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모습은 충격적일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으며 걷는 걸음마다 몸이 기우뚱거렸습니다. 한쪽 손은 심하게 떨렸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민호야. 덕수의 목소리는 오랜 병세로 거칠고 쉰 듯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부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몸도 편찮으신데. 덕수는 의자에 힘겹게 앉으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내가 왜 그렇게 눈보라 속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때 널 지켜주지 못했는지,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민호의 눈빛이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였습니까?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고모의 탐욕을 알면서도 왜 다들 눈을 감았습니까? 덕수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박영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다. 그녀는 가문의 비자금 장부를 쥐고 있었고 내 약점까지 알고 있었다. 내가 한마디라도 반기를 들면 내 삶은 끝장이었어. 그래서 침묵했다. 내가 눈보라 속에서 울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외면했다. 민호의 눈가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덕수의 눈빛 속에 새겨진 깊은 죄책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을 올가매온 고통의 고백이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형님은 끝까지 널 지키려 했다. 널 사랑했고 널 버리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던 그 끔찍한 기억, 그건 내 아버지의 선택이 아니었다. 전부 박영란의 계략이었다. 민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지탱해온 가장 큰 진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기억. 그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았다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형님은 널 지키려 했어. 하지만 영란이 장부와 협박으로 모든 걸 짓밟았다. 넌 끝까지 사랑받았던 아이였다.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래도록 응어리져 있던 증오와 상처가 동시에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받았던 아이였다는 진실. 그 진실은 복수의 불꽃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서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민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더니 결국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제가 두려움에 선생님께 회장님의 비밀을 흘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불려가 벌을 받으신 것도 제 탓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렸습니다. 혼자 살아남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순간적으로 그만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회장님 곁에 두고 헌신하는 걸로만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지워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호는 깊은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진아의 헌신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녀,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버텨준 그녀.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아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번에도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평생 안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목숨을 걸고라도 회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증오와 배신으로만 살아왔던 그의 인생.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었고 죄책감을 안고도 곁을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었다. 이제 알겠다. 나를 지켜준 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아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널려있던 술잔을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진실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법정 앞 거리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 중계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움켜쥔 채 입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시간 속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며 오늘이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회장,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출생 논란, 끝까지 부인하십니까? 민호가 검은 코트를 여민 채 등장하자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정 내부는 이미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영란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억눌린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는 눈빛을 방청석에 흘리며 마치 여전히 이 싸움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듯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영란이 수십 년간 빼돌린 비자금 계좌, 해외 부동산 거래 내역, 사채업자와의 불법 장부. 스크린에 증거 화면이 띄워질 때마다 방청석은 술렁였고 기자들은 전송 버튼을 눌러 속보를 날렸습니다.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증거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실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박영란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대로였습니다. 검찰 측 주장이 끝나자 박영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다 조작입니다. 저는 가문의 재산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진짜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민호, 저 아이야말로 가짜입니다. 우리 집안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부인입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번쩍였고 출생 논란이라는 단어가
다시 법정을 휘감았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가문의 보호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습니다. 내 두 손으로 일했고 내 피와 땀으로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내 삶을 지탱해온 건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고 기자들의 손은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는 박영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영란, 당신은 돈과 체면을 위해 조카를 눈보라 속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팔아 탐욕을 채웠습니다. 내가 복수를 다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온 건 증오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부와 이름에 집착해 결국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오늘 법은 그 죄를 심판할 것입니다.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의 선언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온 세상 앞에서 증명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분노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감히 내가, 내 따위가 뭘 안다고, 돈과 이름이 전부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넌 언제까지나 가짜야. 민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닙니다. 나는 강민호입니다. 내가 세운 건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내 삶입니다. 세상은 내 피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로 나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판사의 방망이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영란, 횡령과 위증, 비자금 조성 혐의 모두 유죄. 법정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연달아 터졌고 플래시는 번개처럼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최덕수가 갑자기 몸을 떨며 쓰러졌습니다. 민호는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덕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쁘게 끊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민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꼭 말해야겠다. 넌 장성호의 아들이 아니다. 내 친부는 끝까지 널 지키려 했던 분이셨다. 널 사랑하셨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방청석은 충격에 빠졌고 기자들의 손이 다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박영란의 거짓말은 마지막 순간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법정 전체를 향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던 아이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진실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란은 피고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췄습니다. 화려한 외투도 목걸이도 이제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오늘 증오로 시작된 긴 여정을 진실과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정 안에는 한동안 적막이 흘렀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친 소리가 메아리치고 박영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평생 지켜온 체면도 무너져 내리는 듯한 박영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돈과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결국은 내 조카일 뿐이야.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겹쳐 울려 퍼졌고 방청석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강민호는 재판부의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듯 묵직한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앞을 향했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복수는 끝난 겁니까? 출생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호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른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무너뜨린 날이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난 날입니다. 제 인생의 다음 길은 잃었던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자들은 다시 웅성거렸고 곧 기사는 복수에서 치유로 강민호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모부 최덕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놓인 관 앞에 서자 민호는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고모부 당신의 마지막 고백 덕분에 제 인생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고모부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진실을 전해준 그 마음을 민호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증오 대신 남은 것은 회한과 감사였습니다. 며칠 후 사회는 박영란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탐욕의 얼굴이라고 부르며 몰락을 보도했고 민호의 인생 역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이가 천억 자산가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가 결국 복수 대신 진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화려한 주목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강 회장님 물러나시면 회사는 흔들립니다. 임원들이 만류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는 복수였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욕망으로 시작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의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고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아, 세상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나도 같은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니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오랜 세월 버려진 아이로 남아있던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조용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아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아니, 민호 씨.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려 합니다. 진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랜 죄책감을 안고 민호 곁을 지켰지만 이제야 민호의 삶이 진정한 길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민호는 고향 근처를 찾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언덕 위에 다시 서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눈싸움을 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이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넌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넌 살아남았고 이겼고 결국 사랑을 찾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닌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호는 자신의 회고록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눈보라 속에서 다시 피어나다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내 인생을 지탱한 불꽃이었지만 결국 나를 구한 것은 사랑과 진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시니어 독자들은 우리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상처 입은 세대에게 보내는 위로였습니다. 민호는 이제 화려한 빌딩 대신 작은 시골집에서 지내며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가끔은 고아원을 찾아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님,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죠. 하지만 나는 내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삶의 교훈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소녀는 천벌을 내렸고 마침내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진실과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몬스터였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